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을 꿈꾸는 해나경입니다. 제가 원래 오프닝을 이렇게 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오늘 해나경 채널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는데 아마도 이제 손님에서 가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소개는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혁 법무사라고 네. 하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같이 있어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사무실을 서초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아니 우리 법무사님께서 해나경 채널에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진혁 법무사님께서는 우리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법무사님이기 때문에 법률 문제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고시원 플랫폼에서 그 원장님들을 위한 그 자문 역할? 자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모 플랫폼에서 네. 그 법률 문제 관련해서 자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 법무사님께서 수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 구독자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법률적인 것들이 좀 문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아는 사람 찾기도 힘들고 뭔가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제 앞으로 매주 한 번씩 고정 출연 빰빠라밤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기 때문에 댓글로 이제 저한테도 메일을 엄청 많이 주시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해나경님? 저 조언 좀 구해주세요. 근데 제가 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난감할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 해나경 채널에 자문을 이렇게 댓글로 해주시면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첫 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법무사님 하는 일이 이제 등기 뜰 때 만나 뵙고 못 뵀었거든요. 나 그때 처음으로 양도세라는 걸 한번 내봤는데 또 그때 한번 뵙고 이런 식으로 법무사님이 근데 고시원에서 법률 자문도 하신다고 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는 직업이고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기를 해보셨다는 거 보니까 벌써 부동산을 매수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법무사 업무가 등기 관련된 업무라서 이제 집을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매도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를 주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인들은 뭐 상업 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 등기의 그 내용이 바뀔 때, 그 회사의 내용이 바뀔 때 법인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법무사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등기 업무 말고도 소송 관련해서 이제 임대차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지급 명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들한테 월세를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소송 진행이나 아니면 뭐 그런 집행 관련해서도 너무 좋다. 도와드릴 수가 있고 그런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고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해도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증금 한 500만 원이다. 저희 실제 사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소송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비가 너무 비싼 경우가 그리고 많아요. 자문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법무사들이 변호사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만큼 비용을 주고 해결할 일이 아니야. 이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데 큰 사건이 아닌 좀 무겁지 않은 사건들을 좀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법률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다. 소송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 얘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혹시 드라이 어디서 하고 오셨나요? 제가 원래 머리만 감고 나오거든요. 평소에 업무할 때는. 오늘은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서 예의를 갖추신 우리 법무사님 예의를 갖추고 너무 해야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이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법무사 관련된 이야기는 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도 가지고 계시는데 고시원은 워낙 폐쇄적인 시장이고 일반적인 부동산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매물을.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염려스러운 게 우리 이제 그 법무사님, 공인중개사님께서 고시원 시장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까, 매물 거래를 해보셨을까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매물을 그 거래를 위해서 내놓거나
뭐 아니면 고시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이제 그거를 취급하지는 않았는데 네. 고시원을 인수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찾아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내가 알아봐 드리겠다 네. 라고 하고, 주변의 고시원들, 실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 그 동네 고시원들 전부 연락을 돌려서 와. 인수하시고 싶은 분이 있는데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로 조율을 네. 해서 넘기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냐. 전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매물을 확보한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연락을 돌려서 와. 조율을 해서 이제 거래를 한번 성사시켜 드린 적이. 그렇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원래 고시원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에서는 늘 하는 일이 하루 진짜 24시간을 그 네이버 보면서 지도 맞아요. 등록 다 돼 네. 있는 고시원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권리금 잘 받아드릴게요, 파실래요, 이제 이게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긴 한데 일반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구하기 위해서 일일이 네, 전화를 맞아요. 해서 했다는 게, 와, 고시원을 이렇게 다뤄본 경험이 있으셔서 맞아요. 네, 또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박진혁 법무사님과 함께 그 임대차 거래에 대한 네. 정보를, 여기서 꿀 정보를 많이 만끽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나경 채널에서 고시원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과 운영과 관련된 법률 문제도 다 다룰 수 있게 됐는데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 지금 따끈따끈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법무사님. 제가 SOS 하면서 카톡을 보내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고시원 계약과 관련돼서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계약을 하셨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권리 계약을 썼어요. 맞아요. 임대차 네. 계약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인터넷 네. 현금 지원을 이 전 원장님, 그러니까 양도자가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이 그런 경우가 30개짜리인데 있습니다. 네. 인터넷 비용이 무려 한 달에 49만 원이 나온 거예요. 신용카드로 그 카드깡? 맞아요. 금깡 하는 네. 것처럼 무슨 인터넷 현금 깡도 받아갖고. 아니고 49만 원이 나오는데, 제가 계약하는, 거래하는 부동산에서는 현금 지원 받은 걸 계산을 다 해가지고 운영했던 기간, 남은 기간은 그걸 환불해 줬어요. 근데 이 부동산에서는 환불 없다. 그래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가 됐고, 양도자는 나 이거 못 준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양도를 그 전 원장한테도 이 현금 지원을 그 전 원장님이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권리금을 조금 깎았나 봐요. 깎아서 이거를 했는데, 나도 너 권리금 처음에 좀 깎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난 해줄 수 없다.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계약 이거 저 파기하고 싶은데 계약 파기하면 배액 배상해야 되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권리 시설 인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권리 계약을 할 때 일단은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시설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비용이 요금이 나오기 전까지 확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월에 나가는 유지비 있잖아요. 유지비를 얼마 정도 나가는지 확실히 전에 이제 양도하시는 분한테 네. 그것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러면 네. 계약 전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약을 네. 체크 못한 약간 우리의 과실도 좀 있는 약간의 과실이 있긴 한데, 인터넷 비용이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너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그 권리 인수, 시설 인수 계약을 하면서 고지를 해줘야 돼요. 또 고지 의무를 안 했구만. 네, 맞아요. 오케이.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인터넷 비용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보다 너무 많이 나온다. 나도 앞에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금을 좀 조율을 하자,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했다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은 양도인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 고지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수인은 이런 부분을 몰랐다 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리 시설 인수 계약에 그러니까 양도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네. 경우에 계약이 파기의 사유도 될 수 있을까요? 사유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심각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세요. 네. 한 49만 원? 너무 많이 나가죠. 너무 많이 나가지만 계약을 파기할 정도까지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울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양도인한테 일부 책임을 물어서 네. 권리금을 조금 더 조율을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조율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비용을 네가 부담해라,
일부를. 그러니까 통상에 나오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좀 보상을 해야 된다. 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사자 간에 이제 협의가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그래야 돼요. 이러면 내용 증명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굉장히 머리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를 미리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계약서 쓰기 전에.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팁은 사실 이걸로 소송 가는 건 또 배보다 배꼽이 더 맞아요. 크니까 네. 우리가 계약 전에 체크를 해야 된다. 맞아요. 지금 상황이 소송에 가기에는 너무 약간 미약한 부분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먼저 인터넷 비용 얼마 나와?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월 유지비를 전부 세세한 항목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지출 내역이 있다라고 네. 하면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좀 일반적이지 않게 많이 나가느냐 네. 확인을 해보시고 시설 양수도 계약을 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로 좀 넘어가서 임대차에서 제가 궁금한 게 진짜 많거든요. 많죠. 네. 첫 번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상식은 이건 약자를 위한 법이야. 임대인보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해 하는데 막상 계약을 하면 다 임대인 마음대로고 건물주가 신이고 막 서러운 그렇죠. 적이 많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사전에 내가 공부를 좀 해놓고 하면 좀 네. 대응하기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엇입니까?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정확한 명칭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법을 보시면 목적이 나와 있으세요. 그 법조문의 목적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의 규정이 있으세요. 민법상 임대차에 대한 규정보다 더 강화해서 보호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례를 규정을 해서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게 거창하죠. 일단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는 목적인 거예요. 항상 보면 건물주가 강자잖아요. 맞아요. 강자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게 네. 혹시 따로 있을까요? 처음에 계약을 작성을 하실 때 네.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 보증금으로 바꿔서 9억 원이 초과가 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를 못하실 수 있거든요. 9억 원이 넘어서 받지 못한다는 거는 그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약자라고 하기엔 조금 이거는 애매하다 맞아요. 이 네. 뜻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목적 자체가 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안 시키겠다는 목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임차를 해서 뭔가 자기네 목적 무슨 연구소를 쓴다. 뭐 그런 것까지 굳이 보호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9억이구나. 네. 그럼 잠깐 여기서 잠깐 그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환산한다는 맞아요. 뜻이잖아요. 환산 보증금인데 네. 보통은 계약을 하실 때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합시다. 하실 거예요. 보증금이 5천, 네. 월세가 600. 600에다 100을 곱하세요. 그러면 600만 원이니까 100을 곱하시면 6천. 6억이죠. 6억. 6억. 바보야. 이걸 배고파라고 배. 10이 아니라 100. 맞아요. 100을 곱하시면 6억. 오케이. 그리고 기존 보증금 5천이 있으니까 6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환산 보증금을 했을 때 서울은 9억 이하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강남 쪽에서 네. 높은 보증금에 월세가 고시원이 1,000만 맞아요.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힘들어요. 네. 환산 보증금이라는 걸 정확히 아시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월세가 1,000만 원이면 벌써 10억이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네. 그럼 적용이 안 돼요. 잠깐 그럼 월세가 900이어도 끝나는 거네. 보증금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잠깐 내가 모르고 월세 900에 네. 보증금 5천짜리를 계약을 했는데 네. 건물주가 네. 야, 너 나가? 나 이거 재건축할 거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럼 화산 보증금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라든지 네. 아니면 갱신 청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적용되는 법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면 네.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어 네. 있어요.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이 되면 임대인이 네. 임대차 종료 1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시고, 만약에 이런 경우 안전장치를 좀 하고 싶으시다. 네. 환산보증금을 해봤을 때 9억 원이 넘어가서 본인이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겠다 싶으면 주인한테 이걸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 전세권 설정은 어떤 거예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상에 그 나의 보증금을 보호를 봐야 되잖아요. 보증금 금액만큼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상에 전세권이라고 기록이 돼요. 전세권, 그 전세금, 뭐 보증금 얼마. 이렇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과 똑같이 전세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꿀팁이다. 저는 사실 이 전세권 설정을 몰라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환산보증금 넘어가면 너무 그냥 무리하지 말고 그냥 거기 진입하지 말고 다른 데 알아봐요 이랬는데 순이익이 예를 들어 한 달에 막 1,500씩 떨어지는데요. 맞아요. 그럼 놓치기 아깝잖아요. 아깝죠. 네. 전세권 설정? 네,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발음 전세권 설정. 그리고 말씀 중에 아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우선 변제권은 뭔지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네. 가장 임차인들이 보호받고 싶은 게 나의 보증금. 말씀 중에 아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우선 변제권은 뭔지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네. 가장 임차인들이 보호받고 싶은 게 나의 보증금. 그렇죠. 크게 들어간 그 목돈을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일정 요건이 만족됐을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을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물주가 망했어. 망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 네. 그럼 임차인은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그 권리를 가지고 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네. 요건은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것. 그리고 그 계약서에 그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계약 끝나고 나서 바로 세무서 가가지고 맞아요. 확정일자 저희 받을게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맞아요. 잠깐만, 여기서 별표 3개. 피디님 별표 3개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할 때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시원 계약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최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 전에 대항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항력은 뭔가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그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둘 사이에는 내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다 라는 걸 서로 간에 알고 있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뭐 네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임차인이 내가 임차인이라는 거를 제3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라는 게 대항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항력을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임대인이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임대인 아니면 그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제3자들한테 내가 임차인이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임차인이야. 내 보증금 일단 나 받아야 된다고. 그런 게 이제 대항력. 맞아요. 그래서 왜 우리 경매 공부할 때 대항력 그런 거 막 따지고 막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난 여기서 계속 임차인으로서 영업을 하겠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랑 좀 다른 거는 나는 임차인이니까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겠다라는 게 우선 변제권이고 대항력은 내가 여기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으로서 영업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은 나 이때 버티고 나는 대항력 있으니까 나 여기서 버틸 거요. 난 내 계약 기간까지 버틸 거요. 나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 고시원 수입 받고 있는데 나는 못 떠나. 그게 대항력이에요. 최우선 변제권 내가 보증금이 이게 1억이야. 나부터 받아야 된다고. 내 보증금 1억 지켜야 된다고. 그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약간 다르죠. 사실은 경매 공부한답시고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 포기하고 지금 큰일입니다. 나 경매는 부동산에서 꼭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력에서 최우선 변제권에서 포기를 한 사람이에요. 손을 놓은 사람인데 법무사님을 만나서 나 이제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궁금한 용어 정리가 하나씩 둘씩 지금 다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대항력을 어떻게 해서 갖출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이기만 해서 대항력을 다 갖추는 게 아니고 그건 또 아니에요? 임차인이 일단 임대차 목적물 그 고시원이니까 고시원 건물 그 뭐 3층을 쓰든지 아니면 한 층을 다 쓰든지
아니면은 뭐 건물을 통으로 쓰실 수도 있고 네. 그 목적 건물을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아,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된다는 나와야 얘기예요. 돼요. 네. 계약하고 사업자가 안 나왔어. 그 사이 일이 터졌어 그러면.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빨리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법무사님 강의할 때 꼭 임대차 계약은 아침에 해라. 오전에 해서 계약 끝나고 바로 그러니까 잔금 치르고 네. 인수인계해서 둘이 손 꼭 잡고 세무서 가서 그 폐업 신고하고 맞아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그 등록 자리에서 내고, 해라. 제가 이걸 꼭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까지 받고. 그렇죠. 네. 강의 초반에는 확정일자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그 지금 구독자분들이 해나경이 난 안 알려줬잖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조금 나중에 알았어요.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네. 인도를 받고 목적물 인도받고 사업자 신고를 내잖아요. 네. 그럼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고 네.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담보권자가 있다거나 네.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는 또 대항을 못해요.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한테밖에 대항을 못하기 네.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진짜 이제 시작인데 너무 재밌는데요. 앞으로 맞아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을 거예요. 그걸 많죠. 이렇게 재밌게 또 네. 풀어주실 건데. 맞습니다. 와 잠깐만. 그럼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하고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 확정일자에 따라서 그 순위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확정일자보다 앞에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고 뒤에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확정일자 기준으로 나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아, 대표님이 뭐 예를 들면 5억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다 라는 거고, 최우선 변제권은 좀 더 영세한 임차인들이 있을 수 있으세요. 더 상황이 조금 네. 보호를 받아야 될 보증금이 훨씬 낮은 더 영세한 임차인들, 그런 경우에는 일정 금액 전체는 아니에요. 보증금이 전체는 아니고 보증금의 일정 부분만큼은 네. 그 확정일자는 그 날짜 기준이지만 그 어떤 권리보다도 맨 앞에서 최우선으로 일부 금액을 보증을 해주겠다, 받아받을 수 있게, 그런 권리라서. 진짜 더 약자를 배려하는 맞아요. 거네요. 훨씬 더 영세한 임차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권리다라고 보시면 될 수 네. 있고, 제가 요거는 표로 정리를 해왔는데 지금 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요. 네. 매년 개정이 돼서 조금씩 보장해주는 금액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6,500만 원 이하, 좀 작죠. 네. 근데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영세한 임차인이다. 최우선 변제권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을 2,2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먼저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저희가 사실 예정된 시간보다 토크가 길어졌는데 너무 양질의 내용이어서 네. 너무 좋아요. 대신에 빨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말씀 못 드린 게 너무 많은데. 그 우리 다음 어떡하죠? 주에 또 만나요.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박진영 법무사님 이자 공인중개사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정보인데 앞으로 진짜 너무 사례들로 기본적이죠. 얘기를 네. 들어보면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큰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네, 자, 어떻게 할까요? 1, 2, 3, 4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간도 혹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민법에는 규정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터넷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문 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권리계약을 하다 보면 특약을 거는데요. 그 그렇죠. 특약 중에 하나가 시설 보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전 원장님 양도인이 문제 생기면 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네. 책임져야 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한 달로 돼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계약할 때 데이터들을 보면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하다 요즘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 한 달로 많이 굳혀지긴 했는데, 이 기간도 혹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같이 시설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건 없으세요. 그런데 참고를 할 만한 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 네. 근데 지금 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규정은 물건을 매매했을 때, 우리는 근데 네. 이거는 임차를 그렇죠. 받아서 세를 받는 계약에 대한, 시설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이라 바로 적용되는 조항은 아닌데, 네.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제 이런 계약을 체결했을 때 특약상을 만들면서 요런 규정을 참고해가면서
특약을 체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로 처음에 체결했을 것 같은데 그 민법엔 6개월이에요?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이란 건 6개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6개월 안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거에 대한 뭐 보수를 해준다거나 보상을 해준다거나 수리비를 준다거나 한 건데, 이 시설 뭐 이런 계약 인수죠. 따지고 보면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는 건데, 인수하면서 시설도 그대로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인데 요거는 민법에는 규정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돼요. 명시를 안 하시면 나중에 하자가 발견됐을 시에 책임을 못 물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인이 우위냐 매수인이 우위냐, 그러니까 매수인이 많다라고 하면 매도인이 적기 때문에 매도인이 우위일 거고, 매도인이 많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좀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될 건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합의를 하기에 특약으로 뭐 3개월이니 1개월이니 정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가 있는데 고지를 안 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가 엄청 있었는데 누수가 있는데 가리고 여름에 안 팔고 맞아요. 겨울에 파는 거지. 그렇죠. 근데 문제가 엄청 크게 터졌어. 네. 그거는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 바로 그냥 그렇죠. 진행을 해도 네. 그 양수인한테 유리하게 그렇죠. 진행이 되는 거죠. 양수도 계약 당시에도 존재했었던 하자인데 매도인이 고지를 안 했다. 매도인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런 경우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그 누수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면 일단 급하니까 먼저 수리를 하셔야겠죠. 수리를 하시고 그 수리비에 대해서 그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양도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번 질문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특약은 무조건 누수 관련된 특약은 이런 거는 그렇죠. 우리가 챙겨야 한다. 요거를 기간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고, 여기 잠깐 팁으로 안내드리면, 저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대부분 누수 특약만 시설하자 보수로 챙겨 있는데,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 계약 이제 가게 되면 무조건 보일러 그리고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집어넣거든요. 근데 권리금을 너무 비싸게 진입을 하시거나 내가 약간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한다면 이런 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거를 특이하게 챙겨 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터진 문제들은 그 전에 생긴 문제는 우리가 내용 증명 보내거나 요거를 내가 드린 돈을 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법이라서 그런지 약간 긴장되는데 긴장을 좀 풀어도 될까요? 긴장 풀으세요. 긴장 풀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신 김에 바쁘시니까 오셨을 네. 때 제가 이것저것 좀 문의를 좀 해볼게요. 이제 특약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임대차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권리계약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재물손괴, 주거침입 다 성립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 바꿔놓으시는 거는 문제가 없으세요. 이 땅의 모든 고시원 원장님들, 들으셨습니까? 이제 걱정 없습니다. 네.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을 하셨고 가장 많이 고충받고 있는, 어떤 질문일까요? 저도 경험을 엄청 많이 했고 저희 원장님 방 모이는 방에서 늘 화두가 되고 있는 사례. 이거는 제 생각엔 아마 이 질문 편만 따로 편집해서 한 편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실료 미납하고 연락 두절된 경우, 강의할 때 제가 알려드릴 때 도어락을 꼭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도어락이 안 돼 있으면 그 자물쇠라도 달아라. 그래서 그 손님이 방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못 들어가면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잠은 자야 되니까. 그때 이제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그러면 도어락을 잠그려면 임의로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주거 침입의 문제가 돼서 이거를 도어락을 바꿔도 되는 건지, 이걸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요. 엄청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다음 손님을 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짐을 내가 빼도 되는 건지, 이 짐을 빼서 보관을 일단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안 와. 그럼 얘가 이제 그때는 처분을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지금 가장 큰 화두거든요. 도어락 비번을 좀 바꿔도 되나요?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운영하실 분들도 그렇고 고민이 제일 많이 되실 부분일 것 같아요. 뭐 입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입실료를 못 내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락 두절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명도소송이라는 걸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기간도 길면 한 6개월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뭐 고시원 입실료 뭐 얼마 된다고 뭐 한 4, 50만 원 되는데 맞아요. 그거 못 받았다고 소송 뭐 몇백만 원 들여서 하고 뭐 집행관들 집에 와서 막 끌어내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인 방법을 먼저 강구하는 게 좋죠. 도어락은 그 우리 해나경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번호를 해놓으세요. 자물쇠도 좋지만 비밀번호를 해놓으시고 그 입실자가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낮에는 밖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방에 있나 없는 날을 먼저 확인하시고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비밀번호 변경하려면 어쨌든 문을 이만큼이라도 열어야 되잖아요. 나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주거 침입이랑 재물 손괴가 문제가 되느냐, 네. 이거를 먼저 가장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에 다시 닫아 놓으시는 거잖아요. CCTV에 다 찍히긴 해. 맞아요, 다 찍히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하시면은 주거 침입은 안 되실 거고. 속 시원해.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몰랐었거든요. 그 CCTV 어차피 다 찍혀 있고 난 들어가지는 않은 거지. 일단 주거 침입죄라는 게 목적이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들어갈 목적이 아니니까 주거 침입죄는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주거를 침입하겠다라는 고의를 가지고 문을 열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그렇죠. 안에 들어가겠다는 고의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는 성립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꾼 게 재물손괴가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판례가 재물손괴가 안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거는 이제 고시원의 사례는 아니에요. 원룸이거든요. 네.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니까 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닫아놨어요. 그걸 이제 임차인이 고소를 한 거죠. 아, 이거 재물손괴 아니냐. 이제 주거침입 안 된 상황이죠. 최근 판례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네. 재물손괴가 안 된다. 그래서 집주인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아, 왜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재물손괴라는 게 효용을 못하도록, 사용을 못하도록 손상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거는 손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능만 어느 정도 제한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괴는 아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재물이 제 거 재물이잖아요. 그 빌려주는 거고, 그 도어락 설치도 고시원 운영자가 해놓은 거고, 네.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재물손괴가 될 염려는 없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내가 만약에 내 돈 들여 도어락을 설치를 해서 네. 내 재산이면 그래도 손상시킨 게 아니니까 되는 상관없는데, 우리는 이것마저 우리 건 거예요. 우리 재물인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손괴, 주거침입 다 성립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 바꿔놓으시는 거는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짐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아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명도소송을 하시는 게 원칙인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전화도 안 받고, 이게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임차인이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느니 뭐 보호를 받느니 연락되면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막 엄청난 법률 지식을 가지고 맞아요. 와서 네, 어서 들은 걸로. 막 하세요. 네,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네. 있기는 하지만 2개월 정도 차임을 안 냈다. 차임이죠. 여기서는 이제 입실료를 네. 차임이라고 봤을 때 2개월분에 해당하는 분량을 밀렸다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입실료를 밀렸을 때 그 만약에 2개월 정도 밀렸다고 하시면 해지 통지를 하시고 네.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해지 통지를 하시고 나서 그 해지일 이후부터는 지금 고시원은 네. 숙박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숙박업이기 때문에 무단점거에 해당한다라고 통지를 하시고, 네. 무단점거이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방해다라고 이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시면서 언제까지 짐을 철거하지 않으면, 짐을 빼지 않으면 짐을 철거하겠다라고 네. 통지를 먼저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연락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짐을 빼시는데, 빼시되 그거를 보관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아, 꼴도 보기 싫어서 당장 막 이렇게 버려버리고 싶은데 네. 그럼 또 문제가 될 수 있으세요. 그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일부 창고 같은 데다 보관을 해 놓으시고 네. 보관 기간은 뭐 언제까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보관을 하는데 상하는 물건이거나 손상이 되는 물건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분을 하셔도 됩니다. 그 처분된 그 내역서가 있잖아요. 네. 처분한 금액이 뭐 한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입실료가 100만 원이 밀렸다. 네. 거기에 충당했다라는 그 어떤 증거 자료를 남겨 놓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는 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이제 지금 당장 훼손이 좀 네네. 진행이 되고 있는 근데 그런 물건이 뭐가 있나 음식물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임의적으로 치워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보관을 해도 사용 가치가 없어지는 물건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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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분을 했을 때 그걸 만약에 뭐 중고로 뭐 당근에다 팔아버렸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 대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처분 대가를 그 미납 입실료에 상계 처리를 해서 충당했다라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좀 고가의 제품 아니면 지금 여기 촬영하는 이런 카메라 같은 걸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냥 쉽게 처분해 버리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런 거는 보관을 해 놓으시되 일정 기간 보관한 다음에 그때까지 안 찾아가면 처분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하시고 네. 그 이후에 처분을 하셔도 이게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처분하면 안 되지만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소송으로 가면 갈 수가 있거든요. 내 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또 소송으로 가면 그거에 대한 그 나도 이제 해명할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분해서 그 처분 대가를 가지고 내가 그 입실료 미납 입실료에 그 상계 처리를 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통화 내역도 뭐 녹음도 맞아요. 괜찮긴 하지만 네. 문자로 계속 증거 자료를 나는 남기시고. 언제까지 너한테 빼라고 네. 했다. 근데 또 안 뺐네. 그럼 조금만 더 기한 줄게. 안 뺐네. 이런 이제 납득할 만한 그 맞아요. 자료들을 네, 기록 그러니까 이왕이면 문자로 그렇죠. 남겨놓는 게 좋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 진짜 너무너무 속 시원히 이번에 알게 된 게 도어락을 열어서 비밀번호를 맞아요. 바꿔도 안에 내가 들어갈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주거 침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고 이 땅의 모든 고시원 원장님들 예 들으셨습니까? 이제 걱정 없습니다. 네.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네, 비밀번호 바꾸셔도 되고 좀 속이 좀 시원해지네요. 오늘은 딱 배워야 될 포인트가 진짜 딱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계속 버티고 있는 분들은 불법 점유 맞아요? 그렇죠. 무단 점유, 불법 점유 뭐 같은 네, 말이에요. 무단 네. 점유, 불법 점유라고 오히려 역으로 네. 그렇죠. 이놈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네. 이놈 하고 오히려 겁을 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좀 당연히 생각을 한 게 우리는 숙박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뭐 보증금을 꽤 많이 받고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루살이 살듯이 한 달 단위로 사시고 계약 기간도 없고 보증금도 10만 원 정도여서 그런 임대차 보호법하고 우리는 좀 달리 가는지 않느냐. 네. 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특별법이에요. 특별히 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네. 그 법 내용에 보면은 주택은 아니더라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고시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고시원이 적용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 네. 실제 그 판례로 이 고시원 사는 것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된다 해서 소송에 갔었다. 뭐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듣기는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이 오거나 하면 말씀드리는 게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면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외 규정에 단기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실 계약서를 쓸 때 네. 한 달 단위로 쓰시잖아요. 그때 한 달 후에 재계약을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한 달 단위로 계속 재계약이 된다. 그걸 문구를 써놔요? 써놓으세요. 써놓으시는 게 확실하실 것 같고 보통은 한 달 단위로 재계약이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계약서를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 달만 쓰기로 했다. 그리고 한 달 또 쓰기로 했다. 그 다음에 한 달 끝난 한 달 또 쓰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네. 가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그 입실자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간다라고 하면 그 계약서를 새로 안 쓰고 계속 갔을 때는 적용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운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 임대차라는 거를 항상 주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계약서상에 한 달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 임대차이다. 아, 그 명시를 해놓으면 명시를 되겠다. 하세요. 네.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하고 좀 상관없이 단기 임대차니까. 아, 속 시원해. 네. 그래서 입실계약서에 그 문구를 넣으세요. 한 달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 임대차 계약이다. 라는 내용을 명시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 진짜 꿀 정보, 엄청난 꿀 정보.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달마다 그 사무실 와서 사인을 하고 가라라고 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기로는 약간 좀 그는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힘들어요. 우리는 힘드니까. 무인으로 돌리고 맞아요. 편해야 되는데. 서로 힘드니까 그런 문구를 넣으시고 네. 더 확실하게 넣으실 거면 네. 입실료를 넣을 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매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그런 문구를 아예 그냥 삽입을 해버리세요. 단기 임대차라는 문구를 아예 넣어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이 계약은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맞아요. 1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단기 임대차 계약이다. 아니면 1개월간의 단기 임대차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단기 임대차 계약임. 이거 딱 그렇죠. 명시해 놓으면 네. 되겠네. 실제 뭐 입실자분들이 소송까지 가거나 하는 경우는 없긴 그렇죠. 하지만 나 진짜 소송할 거야 뭐 이러면서 나 알고 있어 이러면서 네. 꼭 이렇게 힘들게 맞아요. 하시는 분이 네. 계시는데 그분들을 내가 법적인 우리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딱 코를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건 진짜 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감정이 부딪히다 보면 약간 이제 이성을 잃어서 맞아요. 진짜 소송 가는 분들도 계신단 있어요, 말이에요. 있어요.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이렇게 미리 대처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유익한 아유. 시간. 박진혁 법무사님과 함께하는 고시원의 모든 궁금증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드릴 텐데요. CCTV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네. CCTV가 있어서 너무 편하거든요. 네. CCTV 보면서 우리 이제 전화로 룸투어도 직접 해드리고 CCTV로 안내하니까 무인 운영이 가능해서 참 맞아요. 편하고 좋은데 이게 또 골칫거리이기도 그래요. 하는 게요. 맞아요. 네. 뭐 하나 잃어버리면 원장님 CCTV 있죠? 그거 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원장님 뭐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팁으로 드리자면 혹시 고시원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다 보여달라고 하면 아예 진짜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희는 분실 시 책임 없습니다라는 거를 명시를 하고 CCTV 분실 이렇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는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CCTV를 가지고 있을 때 네.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의할 운영하면서 주의할 점 네. 이런 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해나경 패밀리 중에 한 분이 CCTV를 캡처를 해서 네. 그 문제되신 분한테 보냈는데 그분이 오히려 역으로 이제 좀 아시는 분이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막 이렇게 좀 그럴 수 했던 있죠. 네.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CCTV 캡처해서 공유하면 안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원에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의 요청을 받아서 네. 보여준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 영상을 막 그 다른 사람한테 뭐 캡처를 해서 공유를 한다거나 보여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그 영상을 필요로 한다. 아니면 범죄라든지 어떤 화재 뭐 원인을 판단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경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보셔야 하는 게 원칙이고 운영자는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영상을 보면서. 하지만 운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 영상을 함부로 보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보는 것도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만약에 204호분이 문제가 생겨서 204호분하고 그 CCTV를 확인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외부 3자는 없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니까 그거는 같이 공유를 해도 당사자 간의 그러니까 본인의 영상을 네. 당사자 간에만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찍혔다거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CCTV를 열람하시기 위해서는 경찰을 대동해 와서 그냥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당사자 간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과 본인이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보는 거는 문제가 될 여지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주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CCTV 운영 관해서 법조문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건데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공개된 장소요? 그렇죠. 공공 장소. 그러니까 고시원도 일종의 공공이 쓰는 장소,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은 CCTV를 설치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법의 예외 조문상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뭐 등등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네, 맞아요. 라고 해서 CCTV 설치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셔야 돼요. 다들 안내판 설치해 놓으셨죠? 네! 우리 CCTV 촬영 중 써서 붙여놨어요. CCTV 원칙은 CCTV가 설치된 장소마다 판을 다 붙여놔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붙여놓을 때 그 내용을 CCTV 설치의 목적, 그리고 촬영 범위 및 시간, 그리고 담당 부서 책임관의 연락처까지 그 세 가지를 기록을 해서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판을 붙여놓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건물 전체, 내부 전체를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출입문에 이 건물 전체가 CCTV 촬영 중인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통으로 붙여놓아도 괜찮기는 합니다. 아, 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즘 CCTV가 기능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화면을 찍으면서 소리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를 촬영을 하더라도 소리는 녹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CCTV를 좋은 걸 달아야겠다 라고 해서 달았는데 소리 녹음까지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리 녹음 기능을 끄시고 혹시 몰라서 녹음까지 다 됐다라고 하면은 누가 보여달라고 하면 소리 녹음은 안 했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상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꿀팁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CCTV에 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특수청소, 저 방금도 아까 쓰레기방 전화 와서 저희 집에도 쓰레기를 이만큼 쌓아놔서 제가 내보냈는데 저희 도배 사장님께서 지금 천장까지 다 바꿔야 될 판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제가 오히려 도배비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네. 근데 이제 쓰레기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두가 안 나면 특수 청소를 불러야 되거든요. 왜 내가 이것까지 다 특수 청소를 내야 되냐? 나는 안 낸다 하시는 분들, 입실자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께서 독거노인분께서 고독사를 해서 안타깝지만 이제 고인의 명복은 잘 빌어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장님이 그렇죠. 피해자잖아요. 특수 청소를 그러면은 연계된 주민센터나 복지사님들이 계시긴 할 것 같은데 이걸 뭐 어디다 청구해야 될지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조금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요즘에 인터넷에도 좀 화제가 많이 되는데 쓰레기를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에 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맞아. 그리고 갑자기 퇴실하시고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놔서 일반 뭐 청소용품으로 청소도 안 되고 특수용품을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도배를 새로 해야 된다거나 심각한 경우는 화장실에 변기나 뭐 세면대를 뭐 수리를 하는 거나 새로 갈아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청소비를 초과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입실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는데 한숨이 나오시죠? 네, 그걸로 어떻게 또 손해배상을 해. 네, 손해배상 청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경우에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좀 받아 놓으시고 나중에 청소 후에 그 부분을 차감하고 돌려주신다거나 청소비가 너무 많이 나서 부족할 수도 오히려 있어요. 그런 사례가 많긴 하죠. 특수 청소비는 또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좀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3, 4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법무사 비용도 안 나와요. 아, 그러네.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거나 네. 하셔야 되는데 진짜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조금 넉넉하게 받아 놓으시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좀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방역을 전체 방을 방역을 한다 해서 방역업체 부르는 것까지 부담이 되시면 그냥 어제 마트나 쿠팡이나 약국 같은 데서 이렇게 살균하는 거 이거 팔아요. 그거 사서 내가 진짜 방역한다 해가지고 방을 한 달에 한 번이 너무 자주 있으면 2달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서 보면 쓰레기가 이제 바닥에 안 보이는 정도 이제 무릎으로 올라오고 이제 허리춤까지 올라오는데 그 때까지 가지 않게끔 관리를 스스로 먼저 하시는 게 그게 더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제 많은 질문들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떠셨나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려고 했는데 법적으로만 해결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할 방법은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hen혜경님처럼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얻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법적 해결 방법은 있지만 너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무사님과 함께 이런 영상 컨텐츠들을 좀 보시고 법적인 지식을 좀 쌓아 놓으시면 응대를 해서 내가 거기서 대처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좀 덜 받고 현명하게 좀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쌓일 수 있을 테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지식도 있고 해결 방법도 알고 있다면 너무 막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겠다 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법적 지식도 뭐 절차나 이런 또 알고 계시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이런 시간을 준비를 한 거잖아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다음에 만나서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습니다. 저희는 또 뵐게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만 무효로 시킨다. 와, 그 라는 법 너무 좋다. 현면적 강행 규정이라 당사자의 계약의 특약사항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함께 성장을 꿈꾸는 해가 나듯 따뜻한 사람 해나경이고요. 이제는 너무 익숙한 얼굴, 우리의 가족.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박진혁 법무사입니다. 교대역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 법무사 사무소인데 정확히는 포인트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두 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법무사 그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꿀 같은 정보를 지금 매주 방출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그 영상이 엄청난 사랑. 도움이 되셨나요? 요거 연락 두절 안 되고 입실료 미납하고 대처 방법이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약간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법무사님. 이 영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는 어떤 분이 이거를 다른 그 고시원 강사님 그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근데 좋은 내용이니까 서로 누구라도 한 명 도움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캡처를 떠서 저희 해나경 패밀리 분이 어머 선생님 이거 다른 분 뭐 단톡방인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뿌듯했어요. 꼭 그 해나경 패밀리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유용하게 다 보시는구나 해서 너무 막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컬러가 또 잘 어울리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쨍하게 파란색을 컬러. 입어가지고.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쨍하게 돈 많이 버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고시원 업을 하면서 도와드릴 텐데 구독자분들이 이제 진짜 질문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댓글로.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그 궁금하신 것들 질문사항을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코너가 생겨 정말 좋습니다. 제가 개인 사업자로 임대해서 고시원을 운영 중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호를 받고 대표자 변경 없이 법인사업자로 바꿔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다시 상가임대차 보호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의 대표가 이 개인 사업자의 그 사업자랑 같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인격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는 그 운영 주체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시잖아요. 쓰실 때 그 계약 내용을 잘 정하셔야 돼요. 새로운 법인 사업자로 계약을 하시면서 법인 사업자와 이전의 개인 사업자는 별개의 법인격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임대인과 이전에 개인 사업자로 했던 계약은 전부 해지시키고 이번부터 새로운 법인 사업자로 새로 계약을 하겠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면 그때부터 새로 10년을 보장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완전히 새로운 임차인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임대인하고 계약하면서 제가 이번에 법인을 냈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름만 바꿔서 썼다 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업자 이름만 바꿔서 다시 쓴 거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전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 명확하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새로운 법인격으로
라는 것을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럼 그 확실히 하는 내용은 네. 새로운 계약서에 특약 개념으로 적어 놓으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계약은 개인 사업자로 냈을 때는 해지하고 네. 새로이 법인으로 계약한다 네. 해서 그걸 특약으로 좀 넣어 놓으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싫은데 야, 이 법인이건 개인이건 그냥 10년이면 끝이지 뭘 다시 써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분들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쓴다라는 거는 상호간에 합의를 해서 임대차 계약을 쓰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상호간에 합의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건물주와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서 중 어느 것이 상위법일까요? 건물주와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네. 뭐 특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화해조서라고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개념인가요? 일단 화해조서라는 거는 이제 법원에서 받는 화해조서가 있거든요. 법원의 판결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화해조서는 네. 건물주분이 건물주 입장에서 특약 같은 걸 가져오셔서 그걸 화해조서다라고 하신 그거는 게 당사자 사이에 그냥 합의서 정도. 나는 합의하고 싶지 않은데 건물주분이 특약처럼 걸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화해조서라는 걸로 명시를 해서 그러면은 그냥 합의서 정도의 내용인데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네. 제 15조에 보시면 강행 규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한 내용으로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행 규정인데 그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만 무효로 시키고 임차인한테 유리한 내용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그래서 이거는 법적 용어로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다라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특약으로 임차인한테 불리한 사항을 그 특약 내용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편면적 강행 규정 이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잠깐만요.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야 너가 오케이 해서 도장을 찍었잖아. 네. 이 특약을 네가 괜찮다고 해서 찍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라고 우길 수 있고 그러면 네가 법 수 위반한 거니까 내가 소송 걸 거야. 오히려 이렇게 네. 더 협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이 법이 저희에게 적용을 받아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죠. 이게 강행 규정이라는 거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더라도 그걸 무효로 만드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강행인 네, 거예요.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만 무효로 시킨다. 와, 그 라는 법 너무 좋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당사자 사이 계약의 특약사항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소송까지 가는 게 그게 힘들고 그게 귀찮은 일인 거지. 막상 가게 되면 유리하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화해줘서 이런 식으로 임대인분이 가지고 와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을 쫙 정리를 해서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못한다.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임차인한테 불리한 부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무효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훨씬 더 건물주와 네, 작성하는 그렇죠. 것보다 상위의 개념. 상위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강행할 수 있는 그렇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러면 네. 속 시원하게 무효라고 이제 네. 답을 얻었는데요. 만약에 건물주 임대인이 이 건물을 팔았어요. 네. A한테 팔았는데 네. 이 A가 이거 내가 이 사무실 다 고시원 밀어버리고 내가 더 좋은 거 할 거야. 너네 나가. 네. 내가 다 니네 명도 할 거야. 나가.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임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그 환산보증금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이랑 환산보증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나 더 알려주시고 그렇죠. 싶은 정보가 있을까 싶어요. 환산보증금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했죠. 우선변제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댓글이 우선변제권 관련해서 환산보증금이 넘어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은 이제 보장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신다거나 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보통은 전세권 설정이 많죠. 네, 그게 뭐 가장 등기상 기재도 되고 확실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9억이죠. 9억인데 웬만하면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강남 쪽은 좀 그렇죠. 있고 강남이 아니면 그렇게 많이 없기는 하는 것 같아요. 차임에서 곱하기 100을 하고 보증금과 더했을 때 9억이 넘어가는 건데 강남 쪽은 월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죠. 월세가 막 750, 막 800 맞아요. 이런 데도 있으니까. 800이면 벌써 그것만 환산하면 8억이니까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항력은 그 물건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10년까지 영업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부분은 뭐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이 넘어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환산보증금 넘어간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아예 안 된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환산보증금이 넘어가면 대항력과 10년에 대한 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 동안 갱신이 되고 1년 동안 갱신이 되면 묵시적 갱신 상태로 그 이전의 계약이 그대로 연장이 돼서 1년이 계약이 돼서 임대인은 그 1년 계약 기간 내에 해지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차인만 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계약 종료 시에만 종료를 할 수 있고 그런데 환산보증금이 넘어가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그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환산보증금 9억이 넘어가도 임대차 보호법을 좀 내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대항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규정은 적용이 돼요. 그런데 다른 보호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이 종료됐을 때 5%만 인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더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거였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월세 인상. 월세 인상이 제일 예민해서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5%만 인상할 수 있다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이 있어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이게 핵심은 사실 이거였는데 네. 법무사님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요. 계약 당시에는 한 8억 7천, 8천 정도로 해서 깐당깐당 턱걸이를 해가지고 환산보증금 이제 9억이 안 돼서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월세를 올렸어. 월세는 뭐 쉽잖아 당연히 올리는 게. 그렇죠. 2년마다 한 번씩 예를 들어. 그런데 그때 9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넘어갔어. 그러면 그 계약 처음에 내가 임대차보호법 그 적용을 받을 때 그 임대차 계약서 쓸 때는 환산보증금 전이었지만 이 월세가 오르면 9억이 넘어가요. 그럼 그때는 나 뭘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적용 범위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어떤 매물 보시다 보면 매출의 50%가 해당이 되는 월세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50%를 월세로 내다니. 안 돼 하지 마. 근데 이제 뭐 너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너무 좋은 매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안 하시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이렇게 더러워도 난 충분히 살고 있고 왜 내가 월세 다 내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거를 치우래? 헬스 청소 일단 불렀을 때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법에 대해서 잘 경험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내용 증명이 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겁먹어. 그러니까 네, 그게 놀랄 가장 수 있어요. 그게 네. 가장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또 있었어요. 네. 오늘 우리 구독자 질문의 날이네요. 쓰레기방 퇴실 요구했을 때 청소 비용은 누가 되나요? 쓰레기방. 이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방을 만들었어. 근데 그냥 도망을 가요. 근데 우리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도망간 것도 땡큐예요. 그나마. 입실료를 안 내고 버티느니 그리고 더 더럽게 만드느니 야 빨리 그냥 도망이라도 가라. 우리는 이게 땡큐긴 한데 얘가 살고 여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살고는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더러워도 난 충분히 살고 있고 왜 내가 월세 다 내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거를 치우래? 그리고 특수청소비 쓴다고 20만 원 보통 30만 원 나오거든요. 왜 그걸 내가 내? 왜 내가 내?
그러면서 치워주지도 않아 본인은.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특수 청소를 일단 불렀을 때 비용은 네. 누가 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입실 계약서죠. 사용 관련한 계약서인데 지금 뭐 일시적으로 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그 단기로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건데 네.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가 발생했다. 그렇죠. 일반적인 청소 비용 말고 특수 청소 비용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특수 청소 비용은 민법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특별 손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러한 특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에 대한 그 특별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입실자가 그러한 특수 청소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인지는 했어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특수 청소 해야 된다, 청소를 하셔라, 아니면 이거 청소 용역을 부르겠다 계속 경고를 하시고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실자분은 이게 청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수 청소 비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특별 손해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 용역 업체가 현장에 왔을 때 이러한 얘기를 하셔서 본인이 직접 부담해라 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특수 청소비 적게는 뭐 10만 원, 3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뭔가 소송이 들어가서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나 이런 우리가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도 그 입실자에게 경고를 제대로, 그러니까 내 감정을 에너지를 소모하고 막 상하지 않으면서 그냥 똑 부러지게 딱 해버리면 이 친구가 딱 겁을 좀 먹지 않을까 싶고요. 네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냥 나 도망갈까 하고 이제 도망가 버리면 차라리 우린 땡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산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 법률적인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딱 있어 보이게 문자로 전송을 하고 그 친구가 이거 좀 아닌가 보네 하면 알아서 도망가게끔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조금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을 보통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을 받고 있는데 좀 비싼 프리미엄급이나 좀 이런 데는 50만 원씩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보증금에서 내가 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살고 있는 사람이 왜 그걸로 청소비 명목으로 네가 그렇게 내 보증금 떼고 안 주냐라고 했을 때 또 아까처럼 그 법률적인 손해배상이다. 지식을 해서 넣어주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소송까지 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의 없죠. 겁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법률사무소 해가지고 박진혁 그 법무사 딱 이 이름으로 해서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면 별거 가능하죠. 아니지만 받는 사람이 법률사무소에서 여기서 전화 왔어 나 그럼 진짜 뭐 법원에 가야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겁을 먹으면서 이게 좀 효과가 확실히 있지 않을까. 법에 대해서 잘 경험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내용 증명이 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겁먹어. 그러니까 네, 그게 놀랄 가장 수 있어요. 그게 네. 가장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네. 반값 30, 40 내고 사시는데 뭔가 소송이고 막 이런 거면 또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사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낼 때는 비용이 좀 궁금해. 비용 얼마씩 해요? 이거는 법률 그 사무실마다 다 달라요? 아니면 좀 내용 정해진 가격이 증명에 있어요? 대해서는 정해진 비용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장 흔한 난이도가 돈 안 내고 미루서 방 안 빼는 사람들, 막 연락 안 받고 계속 살고 있고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나는 짐 빼서 이제 네 거 다 내보낸다. 뭐 너 이제 뭐 이거 내 불법 점유했다 하고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고 통지로. 싶어. 네. 이 정도는 금액이 어느 정도? 혹시 조심스럽습니까? 이게 왜냐면 네. 다들 그 하시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저 이제 법무사 같은 거는 법무사 보수표라는 게 있거든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통해서 만약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게 되면 비싸요. 정해진 보수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금액이 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무사는 내용 증명을 대신해서 발송해 드릴
권한은 없어요, 법적으로. 아, 정말요? 네,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대신해서 발송해드릴 권한이 있는 거고, 법무사는 서류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을 해드리고, 그거를 발송인을 그 당사자분으로 해서 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발송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발송인은 전데 맞아요. 거기에 법무사 서류 사무실 이런 거 찍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어요? 서류 작성을 대행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발송을 대행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밑에 조그맣게 이제 발송 대행인 해가지고 법무사 사무실. 그런 것만 있어도 돼. 있죠. 그런 것만 있어도 뭔가 그 마음이 개인이 보내는 거랑 그렇죠. 또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내는 거랑 다른 말이에요. 정리를 할게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발행일을 내 이름으로 하는데 밑에 그래도 이런 거 좀 쓸 수 뭐 있어요. 발송 대리라든지 발송 대리 뭐 그런 해서. 식으로 해서 약간 뭐 서류 작성 대행 그리고 발송을 대행해서 해드릴 수 있는데 네. 법무사 보수표에 따르면 네. 그런 서류 작성 대행은 한 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비용이 상당히 나가요. 상당히 나가는데. 하지만 50만 원 정도에서 협의를 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표상 금액이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상담을 하면 보수에 대해서 이제 적정한 금액에서 DC. 적정한 금액에서 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이제 법무사님들마다 금액이 다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보셔야 된다. 네. 근데 하지만 법무사 보수표에서는 서류 작성 대행해서 50만 원 조금 넘게 나와 있어요. 보수표에. 왜냐하면 보수표가 최근에 변동이 됐거든요. 원래 서류 작성 대행이 40만 원이었는데 올랐어요, 조금. 물가 올랐다 해서 좀 올랐는데 그거는 뭐 개별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네. 내가 직접 써서 내가 한번 보내보고 네. 그래도 뭐 움직임이 없다, 미동이 없다 하면 이제 그때 한번 도움을 받아보고.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 보내면 더 비싸겠네.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대리해서 작성하고 발송을 대리해서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송인이 변호사님이나 법무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무섭게 보낼 수는 있죠. 그거는 각자 원장님의 상황이나 뭐 그렇죠. 이런 여건에 맞춰서 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써주시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 보수표에 나온 금액이지 다 사무실마다 다를 수는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 또 달라질 달라질 수 수 있다. 있다. 네. 왠지 근데 포인트에 연락하면 좀 잘해주실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연락을 줘보세요. 네, 연락 한번 줘보세요. 또 거기 이렇게 꼭 얘기하세요. 해나경 채널 보고 연락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또 네. 특별 할인이 들어가지 네. 않을까. 그렇죠.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까지 이제 질문 사항들은 네. 다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더 멋있어지시고. 미용실 갔다 왔죠. 그 미용실에서 너무 잘해주셨네. 네, 매번 진짜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질문이 또 있었어요. 네. 오늘 우리 구독자 질문의 날이네요. 쓰레기방 퇴실 요구했을 때 청소 비용은 누가 되나요? 쓰레기방. 이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방을 만들었어. 근데 그냥 도망을 가요. 근데 우리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도망간 것도 땡큐예요. 그나마, 입실료를 안 내고 버티느니 그리고 더 더럽게 만드느니 야 빨리 그냥 도망이라도 가라. 우리는 이게 땡큐긴 한데 얘가 살고 여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살고는 싶은 거야. 나는 이렇게 더러워도 난 충분히 살고 있고 왜 내가 월세 다 내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거를 치우래? 그리고 특수청소비 쓴다고 20만 원 보통 30만 원 나오거든요. 왜 그걸 내가 내? 왜 내가 내? 그러면서 치워주지도 않아 본인은.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특수청소 일단 불렀을 때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입실 계약서죠. 사용 관련한 계약서인데 지금 뭐 일시적으로 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그 단기로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건데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가 발생했다. 그렇죠. 일반적인 청소 비용 말고 특수 청소 비용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특수 청소 비용은 민법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특별 손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러한 특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에 대한 그 특별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입실자가 그러한
특수 청소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인지는 했어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특수 청소 해야 된다, 청소를 하셔라, 아니면 이거 청소 용역을 부르겠다, 네. 계속 경고를 하시고 네.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실자분은 이게 청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수 청소 비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당연히 볼 수 알았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특별손해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 용역 업체가 현장에 왔을 때 이러한 얘기를 하셔서 네. 본인이 직접 부담해라 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특수 청소비 적게는 뭐 10만 원, 3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뭔가 소송이 들어가서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이긴 맞지 하나, 않아요. 네. 이런 우리가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도 그 입실자에게 경고를 네. 제대로, 그러니까 내 그렇죠. 감정을, 에너지를 소모하고 막 상하지 않으면서 그냥 똑 부러지게 딱 해버리면 이 친구가 딱 겁을 맞아요. 좀 먹지 네. 않을까 싶고요. 네가 부담해야 된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냥 나 도망갈까 하고 이제 도망가 버리면 차라리 우린 땡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산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 법률적인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딱 있어 보이게 문자로 전송을 하고 그 친구가 이거 좀 아닌가 보네 하면 알아서 도망가게끔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조금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을 보통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을 받고 있는데 네. 좀 비싼 프리미엄급이나 네. 좀 이런 데는 50만 원씩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보증금에서 내가 제하더라도 그렇죠.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 살고 있는 사람이 왜 그걸로 청소비 명목으로 네가 그렇게 내 보증금 떼고 안 주냐라고 했을 때 또 아까처럼 그 법률적인 손해배상이다. 지식을 네. 해서 넣어주면 좀 되지 않을까 가능할 것 싶습니다. 같아요. 네. 우리가 진짜 소송까지 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의 없죠. 겁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법률사무소 해가지고 박진혁 그 법무사 딱 이 이름으로 해서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면 네, 별거 가능하죠. 아니지만 받는 사람이 법률사무소에서 그럴 수 여기서 있어요. 전화 네. 왔어 나 그럼 진짜 뭐 법원에 가야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겁을 먹으면서 이게 좀 효과가 확실히 있지 않을까. 법에 대해서 잘 경험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내용 증명이 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겁먹어. 그러니까 네, 그게 놀랄 가장 수 있어요. 그게 네. 가장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네. 반값 30, 40 내고 사시는데 뭔가 소송이고 막 이런 거면 또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사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낼 때는 비용이 비용이요? 좀 궁금해. 비용 얼마씩 해요? 이거는 법률 그 사무실마다 다 달라요? 아니면 좀 내용 정해진 가격이 증명에 있어요? 대해서는 정해진 비용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장 흔한 난이도가 돈 안 내고 미루서 방 안 빼는 사람들, 막 연락 안 받고 계속 살고 있고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나는 짐 빼서 이제 네 거 다 내보낸다. 뭐 너 이제 뭐 이거 내 불법 점유했다 하고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고 통지로. 싶어. 네. 이 정도는 금액이 어느 정도? 혹시 조심스럽습니까? 이게 왜냐면 네. 다들 그 하시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저 이제 법무사 같은 거는 법무사 보수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통해서 만약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게 되면 비싸요. 정해진 보수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금액이 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무사는 내용 증명을 대신해서 발송해 드릴 권한은 없어요, 법적으로. 아, 정말요? 네,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대신해서 발송해 드릴 권한이 있는 거고, 법무사는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을 해드리고 그거를 발송인을 그 당사자분으로 해서 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발송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발송인은 전데 맞아요. 거기에 법무사 서류 사무실 이런 건 찍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어요? 서류 작성을 대행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발송을 대행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밑에 조그맣게 이제 발송 대행인 해가지고 법무사 사무실 그런 것만 있어도 돼. 있죠. 그런 것만 있어도 뭔가 그 마음이 개인이 보내는 거랑 그렇죠. 또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내는 거랑 다른 말이에요. 정리를 할게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발행일을 내 이름으로 하는데 밑에 그래도 이런 거 좀 쓸 수 있어요. 발송 대리라든지 발송 대리 뭐 그런 해서. 식으로 해서 약간 뭐 서류 작성 대행 아. 그리고 발송을 대행해서 해드릴 수 있는데 네.
법무사 보수표에 따르면 네. 그런 서류 작성 대행은 한 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비용이 상당히 나가요. 상당히 나가는데. 하지만 50만 원 정도에서 협의를 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표상 금액이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상담을 하면 보수에 대해서 이제 적정한 금액에서 DC. 적정한 금액에서 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이제 법무사님들마다 금액이 다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보셔야 된다. 네. 근데 하지만 법무사 보수표에서는 서류 작성 대행에서 50만 원 조금 넘게 나와 있어요. 보수표에. 왜냐하면 보수표가 최근에 변동이 됐거든요. 원래 서류 작성 대행이 40만 원이었는데 올랐어요, 조금. 물가 올랐다 해서 좀 올랐는데 그거는 뭐 개별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네. 내가 직접 써서 내가 한번 보내보고 네. 그래도 뭐 움직임이 없다, 미동이 없다 하면 이제 그때 한번 네. 도움을 받아보고.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 보내면 더 비싸겠네.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대리해서 작성하고 발송을 대리해서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송인이 변호사님이나 법무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무섭게 보낼 수는 있죠. 그거는 각자 원장님의 상황이나 뭐 그렇죠. 이런 여건에 맞춰서 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써주시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 보수표에 나온 금액이지 다 사무실마다 다를 수는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 또 달라질 달라질 수 수 있다. 있다. 네. 왠지 근데 포인트에 연락하면 좀 잘해주실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연락을 줘보세요. 네, 연락 한번 줘보세요. 또 거기 이렇게 꼭 얘기하세요. 해나경 채널 보고 연락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또 네. 특별 할인이 들어가지 네. 않을까. 그렇죠.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까지 이제 질문 사항들은 네. 다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더 멋있어지시고. 미용실 갔다 왔죠. 그 미용실에서 너무 잘해주셨네. 네, 매번 진짜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